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몰락의 시간 저자 문상철입니다. 책을 출간하고 나서 이렇게 공부 모임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소규모로 모이신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줌으로 또 이렇게 봐주셔서 되게 영광인 자리에 초청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동안 신성장학파 스터디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공부들을 많이 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학자분들이 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더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제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시지 못한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11년부터 대전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에서 약 한 2년 4개월 정도 여론조사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었고, 이후에 2011년부터는 충남도청에서 안희정 지사 비서실에서 약 6년 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희정 지사의 배석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의에 들어가서 회의를 기록하고 남기는 일들을 주로 하다가 한 4개월 정도가 지나서 안희정 지사의 공부 모임을 약 한 3년 정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대선 경선 기간 동안에는 수행팀장을 맡아서 수행팀을 운영하고, 대선 경선 이후에는 국회의장실로 이동을 해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계실 때 의원실에 이제 비서관으로 약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총리실로 가시기 전까지는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하다가 2020년 5월에 보좌관 생활을 마치고, 이후에 정치권에 이제 계속 좀 더 남고 싶어서 트라이를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저의 부족함도 있고 민주당 의원실에서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실에는 가지 못하고 일반 기업에서 약 한 3년 정도 기업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업에 들어갈 때는 기업의 직급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기업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 최근에 몰락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나서 회사에서 이제 공고사직을 받아서 2023년 12월부터는 이제 작가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 이제 윤범기 기자님하고 이제 말씀을 해보니 이 모임 자체가 공부를 하는 모임이어서, 예전에 이제 제가 안희정 지사의 공부를 어떤 식으로 기획을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몰락의 시간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좀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신 분들께서 또 주시는 질문이나 의견들을 들으면서 더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충남도청에 들어가서 근무를 2011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안희정 지사가 자신의 이제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일을 해왔지만 정작 참여정부의 정책이 뭔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그거를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그게 진행이 안 됐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공부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함께 스터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의 동지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좀 꽂혀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모임을 좀 기획하게 됐고요. 도청 안에는 이지원 시스템을 본딴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원 시스템은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개발하시고 만든 서로 이제 상호 간에 소통하고 자료를 올려서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이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충남도청에서도 비슷한 똑같은 개발자를 모셔다가 행정 포털을 만들었고, 통상 보고는 이런 식으로 좀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 행정망으로 안희정 지사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2달 반 정도가 좀 지나서 준비를 해서 이 관련 내용을 보고를 했었고요.
뭐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그동안 뭐 언론이나 이렇게 외부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스터디 모임이다 보니 또 성격에 맞게 또 하나하나 공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제가 일부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에 그 학습 구성안과 토론회 뭐 개요들을 주로 작성을 해서 뭐 보고를 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바로 대면 보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 날에 바로 대면 보고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처음 보고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주제로 잡았던 건데, 뭐 제가 임의를 잡았습니다. 아듀 20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지사님 학습 계획 보고라고 해서 주요 내용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공부 모임을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국가 전략을 모색하겠다. 그래서 아듀 20세기라는 주제 아래서 온고 이지신이라는 이야기를 필두로 역대 정부의 정책을 학습하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어젠다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좀 잡게 되었고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애초에 안희정 기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 참여정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이 된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정책들이 어떻게 흐름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뭐 대북 정책만 하더라도 과거 노태우 정부나 뭐 김영삼 정부 때 이어져 온 것들이 왜 지금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뭐 온고 이지신이라는 주제를 잡았고, 그 두 번째는 안희정 기사가 그때 당시에 도지사이다 보니 그 도정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좀 도출이 되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시간, 비용은 어떻게 보면 도청과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정 운영에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고요. 제가 이거를 기획하면서 가장 그 중점적으로 뒀던 거는 그 이전까지의 공부를 사람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기획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학자, 어떤 뭐 교수, 어떤 뭐 기자분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소개시켜 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맥에 치중한 공부를 하다 보니 정작 공부의 주제, 이슈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와서 서로 상견례를 하거나 인사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이랬던 건 많이 했지만 정작 자신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사람 중심의 공부가 아니라 이슈 중심, 아젠다 중심의 공부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아젠다를 먼저 잡고 그 아젠다에 맞는 과거 정책을 했던 사람들을 좀 모셔오는 데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월별 주요 학습 내용들인데, 제가 제일 처음에 잡았던 것들은 2012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2년에 4월에 시작하는 거는 경제, 재정, 노동,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든 정책을 논하거나 만들 때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경제, 재정, 노동이라는 주제 아래서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세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양극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고, 통상적으로는 경제, 재정, 노동 다음에 뭐 국방, 외교, 보훈, 뭐 개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기 마련인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인권 그리고 여성의 문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여성 복지를 그 다음 주제로 좀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2012년 3월에 이제 보고를 했던 내용인데, 이때 젠더 정책이나 성인지 정책, 여성 친화 정책 등을 어떻게 좀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좀 특징적으로 5월 학습으로 잡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뭐 일반적인 주제들이지만 그때 당시에 좀 이슈로 했었던 뭐 개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헌법 정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법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주로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그 보고를 진행을 했었고, 이거는 이제 세부 내용인데요. 그 큰 틀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라는 주제로 보고를 해서, 예를 들면 뭐 전문가들이 통상적으로 발제를 하고 발제 이후에 토론을 하는데, 이때는 공부 초기이다 보니 뭐 제가 기획을 하면서 굉장히 좀 욕심이 있어서 발제자분들을 3분 정도 모시고 토론자분들을 2분 정도 모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2시간 정도이다 보니까 이거를 1, 2, 3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게 너무 과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고 3명의 발제자가 발제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원활한 토론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 2분 정도만 모셔서 발제를 하고 1분 정도의 토론자를 같이 하시는 식으로 해서 약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 모임을 저희는 이제 연찬회라는 이름으로 좀 잡았고, 뭐 이런 프로세스는 제가 비서실하고 메시지 담당실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담당 부서에 있는 이름을 이제 2개를 쓰게 되었고요.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되면 도청에 있는 각 부서와 협업을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 부서에서 예산과 뭐 진행을 좀 하는 방식으로, 행정적인 방식은 거기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전체 기획부터 진행까지는 제가 맡아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보고의 참고 자료로는 이제 전체 뭐 발제 대상자에 대한 명단, 그리고 세부 시행안, 대표 발제자,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서적이었는데, 이때 그 참여정부 안에는 2가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우회라는 모임이 있었고요. 청와대에서 비서관급 이상을 했었던 분들, 그리고 국의회라고 해서 그 참여정부에서 장차관급 이상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모임은 아니지만 청우회와 국의회의 명단에 들어간 분들의 그 연락처를 좀 구해서 총 그 학자들까지 모은 발제자 명단이 약 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포함된 학습 계획을 이제 그 안지정 지사에게 보고를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채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진행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공부를 2012년에 처음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통상 이제 주에 한 번씩, 이건 실제 했던 겁니다. 네, 실제 했던 뭐 결과 내용들이고,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뭐 책에는 담아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리지만, 2012년에는 뭐 이렇게 한 15번 정도 공부를 했었고, 제 계획은 매주 하면 좋겠다, 또는 이제 최소한 격주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아서 진행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도지사의 일정도 바쁘고 모시는 학자분들이나 그 비서관들의 일정도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실제로 약 15회에 걸쳐서 공부를 진행했었고,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내용들은 뭐 경제, 복지, 여성, 뭐 다양하게 주제를 잡았지만 실제로 그 도지사에 의해서 이제 채택된 공부들은 경제와 행정 분야에 주로 치중이 되었고, 이거는 뭐 그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나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행정을 접하거나 그 도지사로서 있으면서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경제와 행정에 대한 그 갈증들을 많이 느껴서 주로 주제들은 뭐 경제, 행정, 그리고 외교 안보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했고, 약 15번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건 뭐 실제로 진행이 됐던 내용들이고요. 저게 계시는 그 몇 년 동안 풀로 해서 15번인 건가 아니면 뒤로 더 있는 건가요? 이건 2012년에만 진행한 내용입니다. 네네, 예, 계속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2012년에 하다 보니 이때 이제 좀 그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통령을 원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데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 고민을 해서 이제 시즌 2를 그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고, 이 내용은 그 제가 임의로 직접 작성을 해서 기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3년 1월에 보고된 내용에서는 뭐 옹고 이지신과 뭐 그 도정 운영 시사점은 동일한 부분이고요. 이때 저희가 1년 동안 느꼈던 부분은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이 공부가 굉장히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런 공부 모임을 통해서도 저희가 서로 이렇게 네. 네네. 뭐 예, 네. 지경받은 네. AI의 지경받은 네,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또 촬영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1번과 2번은 사실 동일한 내용이고요. 3번에서는 이렇게 스터디 모임에서 아시다시피 함께 공부를 하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각자가 가진 그 철학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또 네트워킹이 주는 그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때 느꼈던 거는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 저희는 이제 인물에 치중한 공부가 아니라 주제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분들, 그동안 인맥의 네트워킹에 전혀 있지 않은 새로운 분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안희정지사로서는 전혀 새로운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 새로운 인맥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15번 정도의 공부를 하면서 약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사람들과 좀 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곧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게 1년 동안 저희가 경험한 바였습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안희정 지사의 철학을 그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전달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오시는 분들에게 안희정 지사의 철학을 전달하고 저는 이걸 잘 모르는데 이걸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도정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안희정 지사에 대한 점수를 좀 획득하고 그분들이 각계각층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그 사람 괜찮더라, 그 사람 공부하는데 굉장히 소탈하더라라는 인식을 주는 효과를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1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느꼈던 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 이때 공부한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서 책으로 발간하면 좋겠다. 여기서 도지사가 이야기한 것도 모으고 오셔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로 발간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공부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2013년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좀 계획을 다시 짰었고요. 이때는 1년 동안 안희정 지사가 좀 주로 관심이 있었던, 주로 재밌게 봤었던 주제들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뭐 정부, 정당, 헌법, 민주주의, 즉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처음에 배치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 뭐 산업, 에너지, 문화, 체육, 외교, 안보, 언론, 여성, 청소년 등으로 관심도 순으로 좀 밀리다 보니 애초에는 이제 제가 4월에 기획했었던 여성, 청소년 부분은 가장 마지막으로 좀 밀려서 일정이 남으면 하게 되고 남지 않으면 못하는 이제 순위로 좀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하게 되었고, 대표 발제자분들은 이 내용에 이제 주제별로 한 2분씩 모셔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이 내용은 뭐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발제자분들은 불러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에 저희가 그 별도로 이제 좀 추가를 했던 내용은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 이제 경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한 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께는 직접적으로 오랜 기간 가르쳐 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분을 모셔서 저희가 그 전체 10강짜리 경제 과외 수업을 좀 모았었고, 실제로는 약 6번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 사실 10번 하고 싶었는데 이 이후에도 한 2번 정도 포함해서 총 8번 정도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지표의 변화부터 아주 기초적인 이 사회 그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알아야 될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그리고 경제 기관들에 대한 공부를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이건 약간 과외 성격의 학습 커리큘럼이었고, 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좀 배석하기보다는 안희정 지사와 교수님 그리고 저 정도나 아니면 그 밖에 한두 명 정도가 가끔 오고 가는 정도로 그 과외를 진행했었고, 이제 2012년에 좀 성과가 좋다 보니 2013년에는 그 이제 외국에 있는 학자들도 좀 모셔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석학들도 좀 모셔서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때 약간 미래학자로 이야기했었던 뭐 이 세 분을 좀 모셔서 공부하는 계획을 짰었습니다. 이건 뭐 실제로 진행을 하진 못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우리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공부는 2012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했으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MB 정부에 대한 공부도 해보자. 왜냐하면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뭐 호불호를 떠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다음에 집권했을 때 그 정권의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셀렉해서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위원회라든지 녹색성장위원회나 동반성장 그리고 뭐 미래기획과 관련된 주제들을 추가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 계획을 짰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실제로 짰던 내용을 뭐 그 6개월, 7개월 단위로 책을 모아서 뭐 안희정의 공부라는 뭐 이 인쇄물 형태로 냈고, 이건 발간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안희정 지사하고 일부 참모진들만 공유를 해서 어떤 공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주로 이제 분야별로 좀 나뉘어서 이런 공부 내용들을 다시 복기하고 다시 생각하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약 한 4년 동안 공부를 진행하고 보니 총 100여 회 정도 학습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100여 회를 이제 개월 수별로 중간중간 이제 휴가나 이런 시기를 빼면 약 한 달에 2번 정도씩은 꼬박꼬박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100여 회 정도 학습을 했고, 그 결과물은 이 콜라보네이션이라는 책에 그 담아서, 이 콜라보네이션이라는 책 속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담아서 뭐 일부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콜라보네이션이 정책에 대한 설명들을 굉장히 잘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았고요. 사실은 이 공부 모임을 통해서 이제 느꼈던 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 4년 동안 100여 회 정도 학습을 해보니 그 공부를 통해서 느낀 거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게 첫 번째 배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부 모임을 시작했는데 약 4년 동안 공부를 해보면서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기초 지식은 알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만 모아서도 4년이라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 시기에 따라서 또는 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출마하시고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은 과연 이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느낀 게 오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좀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공부 모임을 진행하다 보니 이게 사람 관계에 의해서 뭔가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일이나 주제로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이 거꾸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정치권은 대부분 그 사람 관계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들이 있는데, 일을 해보니 사람에 치중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일에 치중하고 이슈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더 좋은 효과가 있다. 우리 공부도 4년 동안 해보니 인간에 치중한, 사람이 치중한 공부보다는 이슈에 치중한 공부가 더 효과가 많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저희 공부 모임에 왔었던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의 분들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장차관으로 가시거나 청와대 이제 수석들로 가셨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의 일부 공통점은 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셨다는 거였고, 자신이 대부분의 주제를 다 섭렵하고 있다는 확신을 이제 정치인에게 줬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 정말 그 석학으로 분류되는 일부 학자분들은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내 생각엔 이렇습니다, 또는 이제 통계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나중에 이제 녹취를 풀다 보면 굉장히 정확한 말씀들, 통계 수치 하나까지도 틀리지 않게 말씀들 하시는데, 뭐 자신감이 있고 또는 이제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통계 수치가 많이 틀리시거나 뭐 일방적인 좀 정책들을 추진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뭐 그분들 중에 또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적 실기를 하신 분들이 주로 학자적인 스타일보다는 정치인적인 스타일을 가진 그 학자분들, 뭐 학문을 얼마나 좀 형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신 분들의 공통점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학습을 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거는, 우리가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한 분야에 반영해서 무슨 사회 문제를 바꿔나가기보다는 우리가 약간 대규모 형식의 한 번의 혁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한 대규모의 혁신만이, 대규모의 개혁만이 사회의 구조를 바꿔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었고, 사실 안희정 지사는 그때 탄핵 이후에 그때가 아주 큰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뭐 논란이 되는 발언도 했었지만 그런 욕심을 더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그 4년 동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뭐 노력들 많이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자신감을 안희정 지사에게 심어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 우리 사회를 흐르고 있는 정치적 기류들, 정책적 기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만심을 심어주는 시기이기도 해서 약간 일장일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는 최소한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공부해야 될 영역들은 너무나 많다. 우리가 전문가처럼 모든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 필요한 뭐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노력이 요구가 된다라는 걸 저희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 저희가 많은 상승을 겪었고 그 안희정 지사의 지지도나 이런 부분도 많이 높아졌지만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몰락의 시간을 좀 겪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도 또 말씀드렸지만 그 미투 사건은 하나의 트리거일 뿐이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공무원 의전 카르텔의 포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 선출직 공직자는 그 공직의 경험이 적은 분들이 선출직 공직자가 돼서 들어가고요. 국민들의 열망으로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시지만 취임한 다음 날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의전실에 있는 사람들 또는 비서실에 있는 분들이 짜주는 일정, 만나주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좋다더라라는 그런 세평들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뭐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이 9명이고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좀 적긴 하지만 3,800명, 약 4,000명 정도의 수장인 뭐 지역의 도지사 또는 뭐 기초자치단체장들, 시장 같은 분들은 그 도지사 비서실, 해당 비서실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이 사람이 보는 환경과 만나는 사람, 듣는 이야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세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비서실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과거에 그 비서실에 있었던 분들의 후배이거나 그 라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직 자치행정국장이라면 그분이 아끼는 후배가 도지사 비서실에 뭐 비서관으로 오게 되고 또 그분이 아끼는 또 다른 후배가 의전 비서로 있게 되는 늘공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늘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관료들이 이제 그 선출직 공직자를 포획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예전부터 그 의전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또다시 자기의 이제 후배들 그 자리에 오게 되고 뭐 도지사는 초기에 세팅되는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지사를 감싸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비서실의 이야기들에 의존하게 되고 그분들이 또 오히려 뭐 그 국장 또는 어디 책임을 지고 있는 고위직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게 그 도지사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평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카르텔, 관료의 카르텔은 한 사람을 완전히 포획하면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왔고 오랫동안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정치적인 세력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 자리에 오는 분을 어떤 성향으로 뭐 어떻게 모셔야 자기들의 그 이권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아는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적으로 가까이 봤었기 때문에 뭐 그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표는 어떤 의미의 표인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이 정무직 수행비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할 때 이제 같이 말씀드릴 내용인데 안희정 지사가 초기에 그 공무원들로 많이 휩싸이다 보니 재선을 하고 나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정무직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이 관료에게 포획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무직 출신의 수행비서를 처음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공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어공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 이전까지는 늘공이 안희정 지사를 수행했었고 2014년 재선 이후에는 그런 어공들을 통해서 늘공의 이제 포획을 좀 벗어나고자 그 정무직 수행비서를 기용하게 됐고 이때 제가 처음으로 정무직 수행비서로 이제 고용이 되게 되면서 만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만든 표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만다라트의 표를 이제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그 수행비서 매뉴얼을 만들다 보니 뭐 이걸 한눈에 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타니가 예전에 이제 그 훈련을 하거나 할 때 그 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타니 선수가 활약할 때 훈련하고 할 때 이제 주로 사용했던 만다라트 표를 제가 이제 착안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사실은 안희정 기사로부터 들었던 내용들, 지시받았던 내용, 또는 이제 그 과거의 늘공들이 이제 그 선출직 공직자 어떻게 모셔왔는지 부분들을 좀 많이 담은 내용이고, 그래서 뭐 가운데 있는 게 제가 만든 이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민주주의의 지도자를 보필하겠다라는 거고, 그 테두리에 있는 8가지는 각각의 이제 그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들이고, 뭐 선택의 최소화라는 거는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준다라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팩트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보호는 외부로부터 뭐 어떤 그 뭐 물리적인 공격이나 아니면 뭐 정신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보호해줘야 된다. 뭐 안테나는 주변에서 알지 못하는 여론의 흐름들, 뭐 늘공들로부터 이제 가려져 있던 그런 흐름들을 잘 알려줘야 된다. 뭐 로열티는 언제든지 충성을 해야 되고, 뭐 악역은 뭐 그 도지사가 남들에게 이제 나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굿캅, 배드캅의 역할을 나눴을 때 나쁜 악역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 관리는 이 정치 지도자의 옆에 있으려면 스스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그때는 굉장히 큰 로열티의 충성심이 이제 가득할 때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시고 더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있을 때 이제 뭐 이 표를 만든 거고, 그래서 저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뭐 비밀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정무직 수행비서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를 만들었고, 뭐 나중에 이 내용은 뭐 수행비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가 제 후배에게 전달을 해줬고, 그 후배는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에게 뭐 전달해준 뭐 그 수행비서 매뉴얼 중에 한 편이고요. 제가 책에 이 내용을 담은 거는 뭐 이게 좋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과는 결별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심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는 뭐 우리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굿캅, 배드캅 역할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안희정 기사는 주변에 그 예를 들면 팬들이 많이 다가왔을 때 그 저희가 커트해 주는 걸 원합니다. 뭐 그냥 놔두면은 싫다는 이야기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곁에 있는 수행원들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뭐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국함 역할을 하는 이제 도지사가 등장해서 뭐 몇 명은 괜찮다, 뭐 왜 그러냐, 뭐 시간 있으니까 이거 해주고 가자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뭐 나쁜 역할과 좋은 역할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항상 도지사는 좋은 사람으로 비치게 되고, 수행비서는 그때그때 이제 좀 상황을 체크하게 되는 뭐 그런 식에 있는 거고요. 뭐 티 안 나는 더 높은 이제 수준의 의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전 총리들 같은 경우는 뭐 엘리베이터를 잡아 놓는다거나 뭐 꼭 문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문을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걸 하지 않는 대신에 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하면 그 정상적인 시간에 도착했을 때 내가 거기에 갈 것인가, 이 동선이나 시간들을 더 고민해봐라. 그래서 단순한 이제 눈에 보이는 의전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이제 흐르는 의전으로 더 수준 높은 의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차원의 이야기였고, 뭐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책에도 담았지만 뭐 탁월한 농사꾼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 그 도지사 공관 옆에 그 저희 텃밭을 운영했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텃밭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오면은 거기서 그 뭐 무나 뭐 배추 이런 것도 가져가시거나 뭐 열매들 가져가시긴 했는데, 거기에 열리는 뭐 이런 작물들은 저희가 동네에서 키워서 할 수 있는 텃밭의 수준이 아니고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때는 이제 저희가 뭐 그 농사의 종자라든지 아니면 뭐 그 체크나 이런 것들은 근처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있는 박사분들이 중간중간 오셔가지고 뭐 체크를 해주시고, 물론 뭐 안희정 기사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박사분들의 이제 자문을 받은 텃밭은 이제 흔히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농작물이 이제 너무 많이 달려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떼주거나 뭐 항상 언론사 촬영이 있을 때는 텃밭에서 같이 촬영을 하거나 해서
뭐 굉장히 차가웠던 본인의 이미지를 약간 흑의 이미지로 이렇게 융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뭐 농사꾼의 이미지가 많이 쓰였고, 이거는 뭐 일부 다른 뭐 책에도 있었지만 뭐 여자 기자분들을 만나거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항상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하고 뭐 좀 땀 냄새를 나면서 옷을 안 갈아입고 뭐 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약간은 굉장히 좀 자기 연출이나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 좀 고민을 했었고, 그걸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더 심화가 됐었던 그 경향이 몰락의 시간에 좀 포함이 됐었고요. 이제 그거는 본인의 문제나 본인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거기서 이제 사실 더 나가서 다른 분들, 외부적인 요인들이 사실 있었는데, 그 허가받지 않은 권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가 원래는 안희정 지사의 팬클럽이 있었지만, 대선 경선이 좀 더 그 심화되면서 팬클럽이 한 4개, 5개 정도 좀 생겨나게 되고, 그분들이 다양한 그 루트를 통해서 연락을 해오게 됩니다. 예전까지는 그 안희정 지사 핸드폰은 제 핸드폰으로 그 포워딩이 되어 있어서 연락을 하고 싶으면 다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이든 뭐 국무총리든 연락을 하면 저한테 거쳐서 전달이 되는 구조였는데, 대선 경선 시점이 좀 지나가면서 그 휴대폰을 그 제 걸 포워딩 해 놓은 걸 많이 풀게 되고, 이때 이제 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연락을 나누게 되고, 이게 처음에는 아주 일상적으로 소소하게 좀 이루어지긴 했지만, 나중에 몇몇 저희가 발언 실수라든지 뭐 안티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뭐 자신들의 좀 팬덤에 의존하게 되고, 그 허가받지 않은 권력이 안희정 지사의 그 외로움을 많이 달래주면서 그 새로운 권력으로 좀 등장하게 되고요. 이때 등장했던 팬덤은 뭐 팬덤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아니고, 그 팬덤을 운영하는 분들, 뭐 제가 한 1000명 데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팬클럽 카페에 한 500명 정도 데리고 있습니다 라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면담을 요청해서 안희정 지사하고 연락처를 직접 나누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일정 또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메시지들을 제안하는 수준에까지 좀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때 뭐 사이비 언론인들에 대해 제 책에서도 좀 다루긴 했지만, 뭐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 대항하는 대항 세력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지만, 그 자신들의 방송을 이용해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새롭게 등장해서, 제가 이제 안 지사님을 많이 지지해 드리겠다, 사람들 모아 드리겠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 하면서 뭐 새롭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경선이 되면서 이제 만남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그 엘리트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나중에 알고 보니 뭐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 때도 존재했었던 조직이고, 그때도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 있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 관료들도 있고, 뭐 전직 장차관들, 뭐 교수들, 때로는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거나 자신들의 이제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을 각 관료로 내보내는 그러한 엘리트 조직이었는데요. 저희도 이 조직에 가서 강연을 하고 이분들하고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되면서 뭐 새롭게 좀 등장한 그런 세력으로 볼 수 있겠고요. 뭐 자본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뭐 익히 아시겠지만, 뭐 재벌들과의 만남은 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재벌 3세, 2세 분들하고 뭐 저녁 자리를 한다든지 뭐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하는 뭐 자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거기서 그 유의미하게 좀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안희정 지사를 모시고 같이 나가는 사람들은 한 3명, 4명인데, 예를 들어서 재벌 2세, 3세가 등장할 때는 뭐 경호차가 먼저 한 대 또 등장을 하고, 경호차에서 그 경호원들이 등장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또 재벌 2세, 3세를 모시고 오는 또 수행원들이 한 대가 또 같이 와서 뭐 그 자리를 안내하는, 그래서 재벌 2세, 3세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10명 뭐 내외가 되는데, 저희들은 한 2~3명 정도 옆에 있는 식의 그 규모가 워낙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대신 이제 이 재벌 2세, 3세들은 정치인에겐 굉장히 깍듯하게 잘 진행을 합니다. 뭐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위세 면에서 이미 정치인보다 재벌 2, 3세가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내가 같이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정치인으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뭐 만드는 그런 효과도 좀 갖게 되고요.
대신 이제 자본가하고 그 만남을 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 한 명 동행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좀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정치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책에 대한 뭐 제언 이런 부분들, 뭐 흔히들 이제 요즘은 대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굉장히 큰 높은 고위직 대관들 그런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뭐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 편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책에서 2페이지 정도밖에 나오진 않는데 워낙 언론에서 약간 어뷰징식으로 많이 다뤄서 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처음부터 약간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경향은 있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뭐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뭐 그거는 존중해주자, 관여하지 말자 이런 관점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 훨씬 더 심화되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파리 정치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것도 경선 기간에 많이 등장했었는데 우리가 뭐 흔히 청년 정치를 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청년 정치를 해오거나 아니면 그 나이가 젊은 거를 무기로 삼지 않고 오히려 패기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아젠다로 승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청년파리 정치라는 분들은 그런 것과 별개로 뭐 자신이 청년을 대변한다는 그 주제 하나만을 가지고 뭐 아젠다나 자신의 뭐 이야기 없이 메시지 없이 단순히 이제 그 도지사하고 이제 관계를 맺길 원하는 이런 분들도 좀 새롭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몰락의 시간을 겪게 됐고 뭐 이따 또 질의응답 때 그 뭐 미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책에서 제언을 드렸던 건 한 3가지 정도인데 뭐 폐허에서 다시 좋은 정치를 꿈꾼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사실은 과거 문화와의 결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뭔가를 보완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군사 문화, 운동권 문화로 대변되어 왔었던 1인 영웅 중심의 문화, 오로지 우리는 한 명만을 옹이하고 이 사람이 우리의 사회의 모든 것들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믿는 1인 영웅 중심의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였고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력이 굉장히 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방자치분권이나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관선 시절부터 이어져 왔었던 그 자치단체장의 권력이 굉장히 세고 통상 자치단체장이 그 민주당일 경우에는 민주당일 경우에는 그 의회도 민주당일 경우가 많고 그 뭐 예를 들면 또 국민의힘일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지역 정치, 지역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권력이나 권한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지만 같은 정당일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견제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예속된 권력으로 많이 활용되게 됩니다. 내가 어디 지역에 가는데 그 지역의 시의원들 한번 나와서 뭐 안내를 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지 견제 도구로 사용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팬덤 조직은 뭐 정치람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외로운 직업이고 자신의 세를 또 남들에게 보여줄 때 그 세를 적절히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대중과의 교감을 통해서 자신의 세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팬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팬덤 조직이 어디까지 그 관여하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존재하는 팬덤들이 예전에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보면 이 팬덤 조직들의 각 의원실로 팩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어떤 입장이냐. 근데 이게 단순한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입장이면 우리는 너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협박들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도 무분별하게 더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단순히 팩스뿐만 아니라 의원실 전화나 아니면 의원들의 핸드폰 연락처까지 다 공유를 해서 뭐 문자 폭탄을 보내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팬덤 조직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사실 의원들은 우리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팬덤을 위해서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팬덤의 영향력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이제 인연 중심의 선발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친하고 누구를 아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저희가 대선 경선을 치를 때도 그 직전에 있었던 그 특검의 아들을 저희 캠프에 들여보내서 그 정치 경험을 하게 하겠다 했는데, 일반적인 청년 정치를 꿈꾸는 친구들은 주로 오게 되면 뭐 자원봉사, 자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정치인들이 이제 뭔가 발표를 할 때 좀 젊은 느낌이 필요하면 뒤에 배경으로 뭐 세우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 특검 출신의 아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모든 일정에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뭐 정치는 이런 거고 캠프는 이런 거고 캠페인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 과외를 받을 정도로 특혜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 중심의 선발이나 영입은 우리가 골고루 된 교육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정당에서는 그 유럽에 있는 프로축구 팀들을 보면 유소년 팀을 양성하듯이 각 정당에서도 정치 지망생을 길러내는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그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서 청년 정치인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여기는 청년 정치인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여긴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를 보고 그 정당의 가치를 함께 보면서 판단해서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장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책에서 좀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50분 동안 드린 말씀은 그 대통령 공부부터 뭐 상승기 그리고 몰락의 시간까지 어떤 요소들이 작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처음 말씀드리는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신 선생님들께서 또 한번 말씀을 주시거나 책을 읽으시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말씀 주시면 제가 또 같이 교감하면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그 전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제 그 몰락의 시간이 없었다면은 안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좋았을지 안 좋았을지 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제가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이제 2개로 나눠서 발표를 드린 것처럼 그 상승의 시간 동안에는 저한테는 사실 안희정 지사 말고는 다른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가장 오래 같이 있었고 그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공부했었고 서로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해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2018년에 이 사건을 겪고 그 피해자가 이제 미투를 하고 나서 든 생각은 그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미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안도를 주지 않았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덮고 지나간다 한들 나중에 이제 제가 안 바로는 그 과거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미투나 자신이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게 2018년 3월 5일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중에도 충분히 일어났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직전에 대통령도 탄핵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사건을 알기 전에는 당연히 제가 최고로 꿈꾸는 대통령이었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대통령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선택이지 않았을까, 다행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작용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안희정 지사는 항상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정치를 극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의 정치, 나중에 이제 다른 질문하고도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 양극단의 정치나 내가 내지르는 정치보다는 뭔가 합의를 통해서 합일점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하고 싶어 했고, 극복하고 싶어 했다는 건 뭐를 극복하고 싶어 했던 건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면 좀 때로는 이제 뭐 극단적으로 들리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언적인 말씀, 공격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뜻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두 공감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양했고 그래서 공부 모임을 하다가도 이 발제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정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를 멋있게 보이는 거이기도 하지만 안정적으로 보이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경선기간에도 장애인 단체에서 많이 시위를 하러도 오셨습니다. 뭐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안희정 지사는 마주치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주치면은 그 투쟁을 하시는 분들 옆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투쟁과 불편한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하고 본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데 같이 들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상황에 노출되지 않길 바랬고 그런 하나하나의 영향 이미지 정치는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도 일부 기인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선 경선에서 진 직후에는 저랑 같이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척에서 이제 끝나고 그 차량을 타고 가는데 이제 뭐 안희정 지사하고 안희정 지사 사모가 타고 뭐 운전하시는 분하고 수행비서가 타고 제가 이제 바로 그 카니발에 이제 뒷자리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뭐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힘들어 했었죠.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시대적 흐름이 이제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정말 당사자는 너무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차차기가 아니라 이번이 우리에게 온 기회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실망을 했었고 뭐 지고 나서 차에서 저에게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가 너무 집요하지 못했다. 우리는 시대적 흐름이 온 것만 알고 집요하게 승부에 집착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었던 그 반응이 있었고요. 제가 뭐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뭐 저는 정치권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정치가 세상을 가장 많이 쉽게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큐멘터리 PD가 제 꿈이었고 뭐 2편의 다큐멘터리 실제로 만들어서 뭐 방송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가시는 걸 제가 군 생활하면서 보고 이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야만이 뭔가를 바꾸지 이 밖에서 뭐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정치를 꿈꿨었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제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업에 뭐 부장도 하고 싶고 임원도 하고 싶고 대표를 하고 싶듯이 저도 배운 게 정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아까 최병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권 후배들도 육성하고 함께 좋은 정치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당장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그 이동필 농림부 장관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산 인삼 엑스포의 그 위원장으로 이제 영입한 거 가지고 이제 한동안 좀 이제 논란도 됐었고 왜 이제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충남에서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충남은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이고요. 그 보수적인 동네에 그 성향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려면은 그 진보적인 분들만 데려와서는 도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역에 기반한 정치를 하다 보니 뭐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뭐 좀 명망이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 농림부 장관을 모셔왔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는 보수에게도 스스로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제 우리 개청식 때 도청이 새로 개청하는 그 개청식에 모셨을 때도 굉장히 깍듯한 자세로 모시면서 그게 화제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희정 지사가 평소 목표로 했었던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평소 목표에 좀 부합한 행동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유독 그런 부분이 심하냐, 뭐 좀 다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전 이게 아마 정치인들별로 조금씩 그 개인 성향이 있다고 보는데 정치인들 중에는 보여지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정치,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보여지는 걸 의식해서 이제 변동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스타일이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안희정 지사는 굉장히 좀 특화된 부분, 쇼맨십,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뭐 때로는 선전, 선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인식으로 바뀔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굉장히 천착하고 공부하는 게 다른 정치인보다는 유독 좀 심한 부분이 있었고요. 안 지사님 개인의 특성이 그런 거 아니면 그 참모분들 포함한 기획이 그랬던 건가요? 안희정 지사의 특성이 주였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또 모시는 정치인이 그런 성향이면 참모들 역시 그런 거에 맞춘 보고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획이나 이런 이미지들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오랫동안 해왔고 저도 뭐 그런 제안들을 해왔지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천안 지역의 어느 동에서는 뭐 20대 30대의 지지도가 좀 약하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뭐 셔츠를 벗고 팔을 걷어붙인 다음에 그 동네 일정을 뭐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부여 청양의 농촌 분들의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가서 노인분들을 뭐 모시는 뭐 양로원 뭐 노인분들께서 모여 계시는 곳에 가서 이렇게 모시는 뭐 그런 부분들, 뭐 요양원 같은 곳에 가서 이제 노인분들을 대하는 것들 일정을 많이 늘리는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획해서 진행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한 7할 정도는 그 정치인 개인의 특성이 있고 3할 정도는 저희가 그 성향에 맞춰서 기획했던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PC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사안 자체가 약간 다른 게 사실은 뭐 클린턴 르윈스키 사건 같은 경우는 르윈스키가 이 내용을 공론화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주변의 동료가 그 내용을 알고 이걸 이제 공론화하다 보니 이야기가 밝혀진 거고 사실 르윈스키는 이거를 스스로 범죄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희정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를 호소를 했고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제 여러 공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민주주의 사법 체계에서 허용하는 그 2심과 3심에서 실제로 유죄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사안이 약간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옳으냐 이게 정치적 올바름에 맞느냐라는 부분보다는 약간은 이제 일반인들이 알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안의 이제 본질 자체가 조금 달라서 그거를 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도 뭐 과도한 PC 뭐 이제 그 정치적 올바름을 요구하거나 무조건 도덕적인 거를 막 강요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 안 하고 다만 이제 그래도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이게 유죄이냐 무죄이냐라는 게 정해졌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 사건을 여론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게 그런 정치인들도 계시죠. 이게 사법적으로 다 판단이 났지만 나는 사법적인 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또 다른 논리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일부는 맞지만 또 일부는 틀린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저는 그게 여성을 대하거나 뭐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한다는 거는 정무적인 것 이전에 인권적인 인권 감수성이 없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걸 판단하려면 사실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인간에 대한 존엄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에 대한 존엄에 기반하지 못하고 정무적인 판단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인권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뭐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인 생각도 무너져 내려져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팀이 중요하다. 운동권 문화에서 팀이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운동권 문화가 아니라고 예. 그래서 혼자만 들어가거나 이제 참모만 2명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 모임은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뭐 어디 신촌에서 공부하니까 와라 하면은 사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저희 참모를 했던 분들은 대부분 안 오는 걸 많이 선택을 하셨고 왜냐면 2시간 동안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사실 토론하고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지 전 몰랐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일이 쉽지는 않거든요. 2시간 동안 집중하고 얘기를 듣는 게 쉽지는 않아서 안 오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좀 많았고 두 번째는 원래는 좀 대규모로 진행했었는데 아까 했었던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한 과외를 진행할 때
그 공부한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아까 안희정의 공부 형태로 냈는데 이거를 지금도 국회의원으로 계신 어떤 의원님께서 그 발제자분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분께서 하신 내용을 내가 책으로 잘 읽었다 하니까 이제 이분께서 이제 화들짝 놀란 게 나는 이 내용이 이제 안희정 지사한테만 이야기가 되고 기록으로 남을 줄 알았는데 그게 유인물 형태로 해서 전혀 모르는 국회의원이 그걸 보고 잘 봤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남은 강의를 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 발제자가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소규모로 2명, 3명 정도로 이제 공부를 진행한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16년 공부할 때부터는 팀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짜놓은 외교안보팀이면 외교안보팀에 속해 계신 5분에 6분 정도의 학자와 나중에 이제 청와대에 간다면 뭐 비서관 또는 장관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뭐 안보라면 안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대표 자격으로 계신 분들은 저희가 팀 닥터라고 불러서 그 정책 닥터제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서 안 지사가 궁금하면 사실상 섀도우 캐비넷 역할을 비슷하게 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팀의 리더격인 분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그분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분이 다른 분들의 의견, 팀의 의견을 취합해서 주시는 형태로 2016년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바꿨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팀제로는 경선 때는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최병천 소장님하고 이제 그런 공부나 정치에 대한 뭐 커리큘럼을 짜서 이제 대학생이나 뭐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 모임을 하나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렇게 좀 그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츰차츰 좀 자리를 잡아가면 그 제 경험을 좀 나누고 왜냐하면 제 경험을 나눈다는 게 제가 학자로서의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한 10년 정도의 실패담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경험을 듣는 분은 최소한 10년의 시간은 좀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나누는 데 치중을 하려고 소장님하고도 같이 그 기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공부 모임을 좀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다시 나오려는 이제 생각이 있느냐 뭐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도 그 많은 분들이 또 그 예전에 지지했던 마음도 있으시고 이제 인간적인 이제 안타까움 뭐 이런 것도 있으신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이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제 분명히 있는 사건이고 피해자는 사실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진정한 사과 또는 뭐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좀 정리가 되면 뭐 그 이후에는 뭐 또 대중이 선택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뭐 사과나 진정한 뭐 그런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런 거는 약간 좀 너무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수행비서 매뉴얼에서 이제 아까 발전시킬 부분과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건 이제 하나하나 그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수행비서라는 건 사실은 그 정치인의 일을 좀 덜어주고 정치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위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수행비서 매뉴얼에서 강화시키고 싶다면 그 모시는 분하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강제적으로 늘리면 어떨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행비서를 기관에서 맡는 사람들은 그 기관의 에이스거나 기관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30분 이상은 뭐 이야기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대화 시간을 보장해주면 그 좀 이렇게 위압적이거나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좀 극복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수행비서 매뉴얼에 오히려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늘리면 어떨까라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좀 없애야 되는 부분은 그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 뭐 사적인 부분에 대한 보살핌 예를 들면 뭐 그 의원이 뭔가 어디 지방 출장이 있어서 모시러 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일이나 이런 거 없이 일상을 케어하거나 뭐 일상의 사소한 부분들까지 챙겨주는 부분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정치적 영향력은 사실은 재선 이후에는 엄청났고요. 사실 초선일 때는 그 정치적 구도에 의해서 그 보수 후보가 2분이 나오셨고 진보 후보가 1분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고지에서 당선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재선을 뭐 신승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재선을 하고 나서
이 지역의 맹주는 안희정 지사다라는 인식이 굳어진 다음에는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정치적 상황 역시도 그 안희정 지사가 적자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 그리고 다음 이제 진보 주자로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이 있어서 단순히 도지사로서의 정치적 영향력보다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정치적 영향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진 충청도민분들에게는 그 김종필 총리에서 실패했던 충청도의 정치를 어떻게 그 안희정 지사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는데 그 충청 대망론이 이제 허무하게 꺾여 버렸기 때문에 아마 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제2 안희정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정치 문화, 어떤 정치 문화 필요하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사실 제 책에서 부재 정치인 이름이 있지만 그 정치인 이름을 빼고 다른 사람 이름을 넣어도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 대중이 모르는 정치 상황들, 이 정치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직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정치인을 뽑을 때 과연 제가 책에서 언급했던 이런 부분들을 타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눈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치인에게 요구해도 정치인이 스스로 바뀌진 않고 대중의 요구나 대중의 선택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저는 대중들이 선택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더 변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제명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민주당의 이야기를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추미애 대표님 계실 때 그 미투가 있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제명을 하고 신속히 조치를 하려고 했던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처음 초기에만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대비나 아니면 그 방비를 해주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이후 5년 동안의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차 가해를 했던 분들, 나서서 했던 분들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적격을 받아서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들 하시고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 안에서 그 뭐 피해자를 돕거나 아니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던 분들은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정치 생활을 좀 영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도청에 있으면서 그 수행하기 전에 이제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권이 도제식이다 보니까 저의 이제 사수격이 되는 선배들이 뭐 보고서 쓰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인의 곁에 갔을 때는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뭐 어떤 말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도제식으로 배웠던 것 같고,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의 보좌진들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런 교육을 사실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그렇게 도제식으로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적은데, 그래도 안희정 지사의 조직들은 초창기에는 그 참여정부에 이제 비서관으로 있었던 분들이 또 참모진으로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운이 좋게도 처음에 페이퍼워크나 뭐 이렇게 뭐 모시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고, 제 개인기보다는 제가 선배들에게 배웠던 도제식으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업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 꾸중은 초창기에 좀 들었었습니다. 초창기에 가장 제가 뭐 수행을 아주 오랜 기간 하진 않았고요. 제가 원래 메시지 팀에서 안희정 지사의 연설이라든지 여론조사를 담당했었고, 2014년 선거가 끝나고 약 한 1년 반 정도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장 질책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전화를 안 받는다, 뭐 이 얘기가 있었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사실 전화기를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한 번 놓치면 다시 전화를 하고 했는데, 그 안희정 지사는 전화를 놓치는 걸 이제 절대 용납하지 않았고, 그거는 지금도 정말 많은 정치인들, 뭐 그리고 제가 기업에 가보니까 기업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놓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부재중 전화. 부재중 전화가 생기게끔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가장 무서운 화면이 그 안희정 지사 부재 중이라고 떠 있는 화면이 이제 거의 공포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 전화를 못 받아서 초창기에 뭐 약간 보직이 바뀔 위기만큼 이제 많이 혼났었고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혼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전화를 거의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뭐 책에도 기술했지만 뭐 목욕을 가거나 뭐 샤워를 할 때도 항상 그 비닐에 넣어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사우나에 갈 때 이제 수건에 감싸서 가지고 들어간다거나 잘 때도 항상 옆에 놓고 그리고 그 벨소리는 특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벨소리하고는 다르게 거의 뭐 전쟁 상황 시에 나오는 그 전화 벨소리처럼 해서 절대 놓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정도의 아마 이 경험은 많은 분들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질책을 받았고 그걸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은 책을 내고 나서 이제 권고사직을 당했고요. 제가 11월 22일에 이제 책을 출간하고 나서 그 책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고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그 회사에서도 사실은 부담을 갖게 됐고요. 이게 이제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회사에 뭐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뭐 회사에서도 이렇게 뭐 해고나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직원들보다 좀 쉬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그 기업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지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 사실 대연정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었던 게 뭐 산업구조 개편, 노동개혁, 뭐 지역 뭐 부동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혁이 한두 가지의 개혁은 의미가 없다. 개혁은 그 집권 초기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개혁해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나열하는 과정에 있었고 거기서 이제 산업구조 개편 같은 경우는 뭐 약간 결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임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사례 중에서는 사실은 그 노동 유연화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좀 더 가까워서 뭐 일반인들은 좀 뭐 반감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대신 해고를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때까지 교육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자에게 그에 반해서 주는 부분으로는 안식년 제도를 일반 노동자에게 다 그 적용을 시켜서 예를 들면 1년이 있게 되면 뭐 15일 정도의 휴가를 주듯이 10년 정도 이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약 1년 정도의 해외로 뭐 어디를 가든 1년 정도의 휴가를 유급으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10년에 1년 정도의 제도, 뭐 휴가 제도 등의 이제 이런 반대급부를 같이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노동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노조라든지 일반 그 셀러리맨들의 지지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건 집권 초기에 연정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겠다라는 그 굳건한 의지가 있었고 그게 아마 노동 개혁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집권 이후에 뭘 하려고 했나라는 말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년 정도라고 저희가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우리가 뭔가 개혁을 이루거나 나라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주어진 시간은 그 인수위가 끝나고 약 1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판단했던 것들이 대연정 이후에 대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좀 목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제가 책에서 이렇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아마 이 강연이나 제 말씀만을 들으면은 아마 이게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제가 뭐 다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팬클럽 무슨 생각 뭐인가 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본인 생각은 잘 알지 못하지만 뭐 제가 오랫동안 봐온 바로는 어떻게 보면 뭐 여론에 대한 추이 그리고 그 잊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그 본능은 정치인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잊혀지거나 뭐 남들에게 아예 거론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거론되고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팬은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 2시간 동안 뭐 거의 1시간 45분 동안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부족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께 좀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